안녕하세요.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살아있다, 그리고 자프링 외길 12년 차, 그리고 코프링 2개월 생존기라는 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작성한 이제 슬라이드 쉐어랑 그리고 코드는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내용들은 녹화가 돼서 차후에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현재 지금 당근마켓의 커뮤니티실의 동네 모임팀의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경력 중 대부분이 자바와 스프링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로 꽉꽉 들어차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자바와 스프링에 익숙한 개발자가 코틀린의 이제 특징과 이제 스프링의 코틀린 지원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코프링 월드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전에 좀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저는 총 3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풀 때 제가 코드를 무척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바와 코틀린이라는 언어적인 관점에서 또 스프링의 코틀린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뭔가를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코드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이거 코드를 읽으려고 하시면 아마 미덥을 즐기시는 게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드를 봐야 할 때는 충분히 짚어드릴 테니까 그때만 코드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세션은 좀 편하게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는 2016년도, 저는 이제 우연히 코틀린에 대한 한 아티클을 읽게 됐어요. 이 아티클의 제목은 안드로이드 개발을 수지해서 코틀린을 제대로 써봤더니 최고였다 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새로 나온 건가? 어떤 언어지? JVM 위에서 동작하네? 그리고 이제 스프링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좀 간단한 토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굉장히 어떤 코틀린이 가진 언어적인 특징에서 호감이 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불편했던 점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만 주어진다면 한번 프로덕션 레벨에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2016년에서 1년이 지나서 2017년이 되는 그 시기에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공식 언어로 코틀린을 추가를 했었고요. 스프링 팀도 아마 그 당시에 스프링 5의 코틀린 지원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당시 이제 이렇게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여기에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좀 찾아봤던 거로는 외부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코틀린의 이슈 트래커나 이제 코틀린과 관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좀 찾아다니다 보니까 스프링 팀의 커미터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그들이 코틀린과 이제 스프링을 어떻게 좀 잘 결합을 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틀린이 언어적인 특징 중에 이제 철학을 좀 읽어보면서 코틀린이 어떤 언어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틀린은 자바와의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이고 간결하며 안전한 언어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코틀린 인 액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코틀린을 만들었던 이제 몇몇 커미터들이 작성을 한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코틀린의 자바 상호 운용성은 자바와 굉장히 100%에 가까운 상호 운용성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자체가 인텔리지라고 하는 자기네들 회사의 어떤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언어를 만들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오늘 콘텐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 간결함과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간결성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면 저희 개발자들은 사실 코드를 새로 작성하는 시간보다 기존의 코드를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실 많이 쓰는 편으로 알고 있어요. 코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드는 더 간단하고 간결할수록 내용을 파악하기가 더 쉽고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언어의 간결성인 것 같아요. 이 언어가 간결하다는 거는 그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읽을 때 의도를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구문 구조, 그리고 그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구문 구조를 제공하고 그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방해가 되는 요소들, 즉 부가적인 어떤 코드적인 요소들을 적게 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코틀린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프로그래머가 작성하는 코드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부수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데이터 클래스를 보면 이 데이터 클래스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getter나 setter, equals나 toString과 같은 메서드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바에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외부의 툴의 도움, 즉 이제 롬봇과 같은 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코틀린은 언어 레벨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좀 더 많이 코드를 적게 작성하면서도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굉장히 좀 풍부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수형 스타일로 좀 더 간결하게 목적을 달성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코드를 단순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문법 설탕이라고 불리는 신텍스 슈거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코드를 더 간결하게 코드가 더 간결하게 쓰이면 시간이 좀 더 덜 걸리는 편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읽는데도 시간이 덜 걸린다는 점이에요. 이제 이 간결성은 개발자의 생산성을 좀 많이 올려줄 수 있고 개발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결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안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오류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코드들을 많이 넣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안정성이라는 걸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 더 많은 방어 코드가 보통 필요로 하죠. 따라서 이제 더 큰 안정성을 얻는다는 거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여러 가지 코드들을 덧붙여야 한다라는 말과 좀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그 말인즉 더 많은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을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즉 이제 안정성과 생산성 사이에서는 약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성립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코틀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안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이런 트레이드오프 간의 즉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코틀린의 타입 시스템은 널이 될 수 없는 값을 추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행 시점에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연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타입 검사와 캐스트를 한 연산자를 통해 할 수 있고, 연산 이후에 자연스럽게 캐스팅이 일어나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과 같은 것들을 사전에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거형과 같은 특별한 타입에서는 평가되지 않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꼭 else문을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모든 값이 다 검증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질문이 지금 몇 군데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발표를 끝내고 나서 올라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컴파일 단계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저하가 없는 많은 부분에서 더 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코틀린의 언어 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가 처음 만났었고 17년도에 잠깐 좀 구경 다시 한번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거의 한 5년을 못 봤어요. 한 4년인가요? 네, 4년 정도를 못 보고 2021년도에 제가 당근마켓에 합류를 하면서 다시 코틀린과 스프링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코드가 굉장히 자바의
익숙한 제가 작성한 코드를 조금 더 이제 코틀린을 알아가면서 또 스프링의 코틀린 지원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말을 해드리지만은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코드를 일일이 읽으려고 하면 진짜 미덕 자체를 즐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봐야 할 부분에는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때만 코드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큰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예요. 이것은 자바인가 코틀린인가예요. 첫 번째는 먼저 좀 널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코틀린의 타입 시스템은 이제 널이 될 수 없는 값을 추적한다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실행 시점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연산의 사용을 코드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코드에서 최상단에 포스트라는 객체의 타입을 보시면은 뒤쪽에 물음표가 하나 붙어 있죠. 저 물음표가 붙어 있다라는 말은 저 포스트가 널일 수 있다. 즉 이제 저 어레이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값이 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값을 꺼내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보는 코드와 같이 널이 아니라는 거를 사전에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저 if 분기문을 통해서 저게 널이 아님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컴파일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자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저런 것들을 다 if문을 이용해서 널을 처리해 놓은 코드들을 작성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코드가 길고 사실상 항상 자바를 다룰 때도 저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했던 점이기도 했었어요. 코틀린에서는 이제 널을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피처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안전한 호출 연산자인 물음표와 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포스트 객체가 널인가요? 라는 걸 분기문이 이제 사라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듯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제 코드에 작성을 한 것처럼은 포스트 객체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고 그리고 .id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저 말은 이제 포스트 객체가 널일 수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고 저게 널이 아닐 때는 id 값을 꺼낼 거고요. 저게 널이라면은 그냥 널로서 처리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저 포스트 객체가 널 또는 이제 id 객체가 널인지를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른 연산자를 통해서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엘비스 연산자라는 존재예요. 이 엘비스 연산자는 이제 물음표와 함께 콜론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 줄이 더 사라졌죠. 이제 두 개의 분기문이 널을 체크하던 분기문이 사라지고 한 줄로 이제 다 표현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객체가 널이 아니라면 id 값을 꺼낼 거야 라는 의미이고요. 저 id 값이 만약에 널이라면은 뒤쪽에 있는 예외를 발생시키겠어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널 아님을 단언할 수 있는 느낌표 두 개를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널이 아님을 단언한다라는 것은 저 id 값은 널일 수 없어, 널 값이라도 그냥 널 타입이 아닌 것처럼 쓰겠어 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 값이 널이라면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는 실제로 자바와 똑같이 런타임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저 널 아님 단원인 키워드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총 세 가지 메소드, 널을 좀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자바보다 좀 더 간결하게 또 안전하게 널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익히고 한번 적용을 해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코드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코드는 분기문을 이용해서 전달받은 ID 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코드를 뜻하고 있어요. 자, 이 코드를 언어적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하고 간결하게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문과 식이라는 걸 좀 구분해서 볼 건데요. 식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식의 하위 요소로 계산에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쪽의 블록의 최상위 요소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런 값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식은 값을 만들어내고 문은 값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아요. 자바에서는 모든 제어 구조가 사실 문이에요. 즉 값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제어 구조가 모두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에서의 if문은 문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식이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는 좀 더 if 분기문 내부에서 각각의 값에 대해서 너를 하지 않고 그냥 if문 그 자체를 반환하면은 평가된 값이 즉시 반환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if문 자체가 식으로서 값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틀린은 이제 타입 추론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코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예, 즉 함수의 반환값으로 if문을 바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의 반환값에 타입을 추론해서 적절한 타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간단하게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문과 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봤고요. 좀 더 나가서 이 코드를 좀 더 안전하고 간결하게 줄일 수 있는 코틀린의 이제 다른 몇 가지 제어 문하고 식이죠. 제어 식과 함께 이제 기법을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코틀린에서는요, 자바의 스위치 문과 비슷한 이제 웬문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요. if 문과 마찬가지로 식이에요. 즉 결과값을 그 즉시 반환을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패턴 매칭을 포함해서 좀 더 풍부하게 조건을 매칭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즉 이제 지금 웬문으로 바뀐 코드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when 하고 아이템 객체를 넘기죠. 그리고 그 넘긴 아이템 객체가 어떤 타입이냐, 즉 이제 뉴 토픽의 타입이냐, 뉴 포스트의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두 타입이 다 아니라면 S 분기를 통해서 이제 처리할 수 없는 타입이다라고 외부로 예외를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코틀린에서는 웬문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더 분기문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if문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자바의 경우에도 17 버전부터는 스위치문의 패턴 매칭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 객체의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변환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new 아이템의 경우에는 use 아이템이네요. use 아이템의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하이의 토픽과 포스트를 보관하는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서브 클래스만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듯이 else 분기문에 의해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금 new like 타입은 처리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else 분기문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꼼꼼하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런타임에만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을 코틀린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런 실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 실드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와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추상 클래스와 다른 점은 제한된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만들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클래스 외부에 자신을 상속한 클래스를 둘 수 없고요. 상속하려면 반드시 실드 클래스 내부에 중첩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첩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 누가 자신을 상속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드 클래스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웬식에서 실드 클래스의 모든 하위 클래스를 처리를 한다면 else 분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현재 지금 하위 클래스가 뉴 토픽과 뉴 포스트로, 뉴스 토픽과 뉴스 포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웬 분기문 안에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 다뤄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뉴스 라이크와 같은 새로운 타입을 선언을 한다면 그리고 나서 저 맵 아이템에다가 처리하는 코드를 넣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너가 어떤 타입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저희들이 타입을 다룰 수 있고 저 웬 분기문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 코드를 좀 간단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또 드려볼게요.
오버하지 마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3개의 생성자가 작성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생성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일부 프로퍼티에 기본값을 넣어줄 때 많이 볼 수 있는 코드인데요. 자, 이 코드도 코틀린의 언어적인 장치를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고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전체 풀 기본 생성자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버전, 그리고 좀 줄인 버전, 그리고 학 줄인 버전,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제가 작성을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스 아이디와 토픽 아이디를 바꿔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타입이 맞기 때문에 문제 없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수를 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코틀린에서는 이름 붙인 인자, 즉 이제 named parameter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생성자에 넘어가는 값들 또는 함수에 넘어가는 값들을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은 전달하는 인자의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추후에 생성자가 변경되었을 때도 실제로 순서와 무관하게 본인이 실제로 바인드를 하고자 하는 속성에 명확하게 바인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named parameter와 함께 또 다른 기법인 기본 인자를 사용하면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기본 인자는 인자를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작성할 때 기본값을 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인자의 기본값을 부여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인자와 네임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면은 굳이 생성자를 오버로딩을 해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버로딩한 생성자를 말 그대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전달하는 인자는 즉 이제 텍스트와 어스와 토픽의 경우에는 전달된 인자의 값을 사용을 하고요. 전달되지 않은 나머지 인자, 즉 id나 created at이나 updated at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버로딩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채팅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으신 것처럼 빌더가 사실상 빌더 패턴을 이제 언어 레벨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읽기 편한 코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 하는데요. 스프링 4 시절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코드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이 부분도 한번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 코드는 어스 매퍼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사용자 객체를 반환하는 하나의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토픽 디테일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어스 매퍼 객체를 넘겨받아서 실제로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스프링에서는 이런 구조의 코드를 보통 이제 템플릿 콜백 패턴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사실 이제 자바 8 이후에는 이제 람다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좀 이번 과정을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꺼내봤어요. 먼저 이제 볼 코드는 자바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저에게 좀 익숙한 코드인데요. 바로 오브젝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스 매퍼를 익명 클래스로 작성해서 넘기는 거예요. 자, 코틀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익명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익명 객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자바에 익숙한 저는 이런 방식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가 하지만 이제 저도 자바 8 이후를 경험을 다행히 해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자바 8 이후에 쓸 수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 코틀린에서는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자바에서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려면 이제 인터페이스 위에다가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이제 마킹을 해주는 편이죠. 물론 그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애노테이션을 보통 선언을 많이 합니다. 코틀린에서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앞에다가 펀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 펀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은 코틀린에서는 이게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인지하고 이 어스 매퍼의 경우에는 람다로 작성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바에 익숙한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방법들이었었고요. 코틀린에서는 조금 더 이제 함수형에 관련된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틀린은 함수가 1급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일반 값처럼 다룰 수가 있어요.
함수를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함수를 이제 다른 함수에 전달할 수도 있고 함수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반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정의할 때 id를 받아서 지금 노란색 라인으로 표시해 준 부분을 보시면은 id를 받아서 유저를 반환하는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면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를 파라미터로 바꾸거나 함수가 새로운 함수를 반환할 수 있을 때 쓰는 이런 방법을 보통 함수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함수형 인터페이스 없이도 제가 원하는 목적성을 가진 하나의 기능을 가진 함수를 선언해서 전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선언한 함수는 람다로 손쉽게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코틀린의 이제 언어적인 기능들을 학습하면서 저의 코드에 녹였던 코드들을 좀 보여드려 봤고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코딩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코딩 컨벤션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인데요. 어떤 따옴표를 쓸지, 들여쓰기 할 때 스페이스를 몇 개를 사용할지, 최대 가로 길이를 몇으로 할지 등을 이제 표현할 때 보통 쓰는 편이에요. 이제 지금 이 코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 코드상에서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코틀린은 보통 세미콜론을 쓰지 않는 편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미콜론을 쓴다거나 굳이 이제 함수의 끝 부분에는 이제 스페이스 한 공간을 한 블랭크를 띄우지 않는 편인데 띄운다거나 하는 것들과 같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코딩 컨벤션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이 코딩 컨벤션을 코틀린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코딩 컨벤션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코딩 컨벤션을 린트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은 일관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일관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는 팀이 전체적으로 같은 형태의 코드를 작성하고 그 점에서 유지보수 관점에서 좀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분 정도 달렸는데 사실 뒤에 제가 준비한 게 50장이 더 있거든요. 조금 빠르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좀 표현력이 풍부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프링에 빈 구성 정보로 작성된 클래스가 있어요. 자, 데이터 소스를 빈으로서 등록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환경 변수에서 필요한 설정 값을 읽고 빌더를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고 있어요. 자, 인베디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코드이니만큼의 운영 환경에서 실제로 이런 형태의 코드가 쓰이질 않겠지만은 환경 변수를 읽는다거나 객체를 구성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죠. 자, 이 코드를 코틀린의 언어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객체를 구성하는 코드부터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코틀린에는 스코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스코프 함수를 통해서 이 스코프 함수 중에 하나인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빌더에 어플라이를 시키고 이후 이 어플라이 블럭 내부는 실제로 저 빌드 객체가 디스 타입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쪽에 굳이 빌더를 명시하지 않고도 굉장히 그냥 필요한 값, 객체 설정 값들을 작성해서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내 줄 수 있어요. 이 스코프 함수는 코틀린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능이고요. 특정 객체의 컨텍스트 내에서 동작하는 코드 블럭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좀 말이 빨라졌죠. 네, 자체적으로 지금 1.7배속 하고 있어요. 네, 스코프 함수를 람다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시 스코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코프 내에는 객체의 이름을 일일이 참조하지 않아도 객체를 제외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it과 같이 그런 선언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스코프 함수가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잘 쓰면은 편리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이제 코틀린의 언어적인 이야기보다 코틀린의 언어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스프링이 지원해주는 기능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기 이제 환경 변수를 꺼내 쓰는 코드를 좀 한번 다듬어 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environment 객체로부터 프로퍼티를 꺼내고 있는 값이죠. 그리고 프로퍼티를 꺼낼 때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꺼내기 위해서 타입을 넘겨주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필요한 형태의 타입으로 다루기 위해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 같은, 즉 맵과 같은 함수를 호출해서 변환하는 작업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스프링이 이제 코틀린을 통해서 제공하는 확장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환경 변수를 꺼내 쓰실 수가 있어요. 총 3가지 형태의 확장 함수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확장 함수라는 거는 어떤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인 것처럼 호출을 할 수 있지만은 그 클래스 밖에 선언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지금 보면은 프로퍼티 리졸버를 확장해 가지고 몇 가지 편리한 코틀린의 확장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덕분에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바이러먼트로부터 값을 조금 더 코틀린스럽게 꺼내서 쓸 수 있는 코드를 만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스프링이 제공하는 확장 함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스프링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는 즉 이제 쿼리라는 이 함수는 총 3개의 인자를 받아서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SQL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리절트셋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로우 매퍼 객체이고요. 세 번째 인자는 SQL에 전달할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이고요. 이 부분을 코틀린을 이용해서 스프링이 제공하는 확장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코틀린의 관례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은 실제로 이제 전달해야 될 람다 값을 외부의 함수의 외부로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자의 순서가 SQL 그리고 SQL에 전달할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우 매퍼를 함수 밖에서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람다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조금 더 뚜렷하게 좀 더 목적성이 좀 명확해진다고 할까요? 이전 코드에 비해서 크게 간결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코드로 드러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스프링이 지원해주는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뭔가를 주입을 받으려면은 오토와이드 애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코드는 하나의 의존 객체만 주입을 받아야 되니까 오토와이드 애노테이션 하나만 썼지만은 여러 개가 된다면 굉장히 좀 불편한 코드가 되겠죠. 스프링이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테스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덕분에 이제 코틀린에서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 객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또 다른 코드를 보면은 이제 스프링에서 웹 테스트를 보통 작성하실 때 저희는 mock MVC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통 작성을 많이 합니다. 이제 mock MVC를 통해서 어떤 get 메소드에 어떤 URL을 호출할 거고 이때 accept 타입은 미디어 타입은 즉 무엇이고 이 결과로 스테이터스는 OK이고 뷰의 이름은 무엇이고 모델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검증하는 코드이죠. 자, 이 코드를 스프링이 지원해주는 DSL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좀 더 손쉽게 조금 더 목적에 들어맞고 간결한 코드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즉 이제 mock MVC에 get 메소드로 어떤 URL을 호출할 거고 그 내부에 어떤 타입의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할당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값으로 스테이터스는 무엇이고 뷰 그리고 모델까지 좀 더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DSL이라는 거는 이제 영역 특화 언어, 즉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좀 오래된 개념이죠. 이제 보통 흔히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DSL은 SQL과 정규식일 수 있는데요. 이 자바에서 만약에 SQL을 저희가 다룬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문자열 리터럴로 다루거나 아니면 XML과 같은 파일에 넣어두고 쓰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언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별도의 언어라고 본다면은 DSL과 실제로 저희가 쓰는 자바 사이에는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근데 코틀린은 실제로 언어 레벨에서 DSL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좋게 유지하면서도 코드의 자동 완성을 누릴 수도 있고요. 컴파일 시점에 문법 오류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이 코드를 좀 보게 되면은 이 테스트 코드는 이제 모키토를 이용해서 포럼 리더를 목 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서 보셨던 이제 mock MVC DSL을 생각하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어색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코드를
스프링이란다. 코틀린에서 DSL 스타일로 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코틀린스럽게 이렇게 목 처리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키토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려 먹어라는 주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코드는 스프링의 비동기 요청을 처리하는 코드예요. 이제 요청을 받으면 포럼 뉴스의 퍼블리셔를 구독해가지고 5초 이내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응답하는 코드인데요. 스프링은 이제 3.2 이상부터 비동기 요청 처리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동기 요청 처리를 이용하려면은 컨트롤러에서 비동기 타입임을 반환 타입에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스프링 5부터는 이제 리액티브 타입인 모노나 플럭스와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스프링 팀은 사실 이미 여러 비동기 모델을 지원하고 있지만은 코틀린은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 모델로 코루틴이라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코루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프링 팀이 좀 수용하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동기 처리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그냥 동기적인 처리를 하는 코드인 것처럼 보이도록 굉장히 손쉽게 비동기 요청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조금 코루틴을 약간 좀 더 손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GitHub에서 사용자 정보와 이제 조직 그리고 저장소 정보를 조회하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코드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최초에 사용자 정보를 먼저 조회합니다. 그리고 조회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조직 정보와 저장소 정보를 조회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이제 첫 번째 작업을 먼저 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작업은 동시에 처리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반환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자바 8 이후 쓸 수 있는 컴플리터블 퓨처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GitHub 오퍼레이션은 사용자와 조직, 저장소 정보를 조회하는 세 가지 함수를 제공할 건데요. 각 함수의 반환 타입은 자바 8에 있는 컴플리터블 퓨처입니다. 그리고 이 컴플리터블 퓨처 타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GitHub 정보를 반환하는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초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GitHub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정보가 조회된 다음에 할 일을 람다로 전달을 합니다. 자, 이때 람다로 전달할 때는 then compose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죠. 자, 이렇게 전달된 람다는 내부에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 정보는 이미 조회가 끝났고 조회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서 조직과 저장소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이 조직과 저장소에 대한 정보 조회가 동시에 다 끝났을 때 실제로 GitHub 인포 객체를 반환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자바 8에서는 메서드 체인과 콜백을 이용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액티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리액티브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리액티브 라이브러리는 모노와 플럭스라는 타입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모노 타입으로만 반환하도록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노 타입을 반환하는 GitHub 인포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 내부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GitHub 오퍼레이션 객체를 만들고 이 오퍼레이션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취득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취득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조직과 저장소 정보를 조회하는 일이죠. 이때 리액티브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렇게 플랫맵이라는 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금 놓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플랫맵 내부에서 람다가 실행될 때는 이렇게 이제 조직 정보와 저장소 정보를 조회가 끝났다면 gbi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두 비동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모든 정보, 즉 이제 사용자 정보, 저장소 정보, 조직 정보를 합쳐서 반환해라 라는 걸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리액티브 라이브러리를 한번 구경을 해보셨고요. 코루틴에서는 어떻냐? 코루틴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특별한 타입을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타입을 쓰지 않고요. 그냥 서스펜드라고 하는
함수 앞에 선언할 수 있는 키워드와 그리고 이제 GitHub 인포 내부에서 보시면은 싱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마치 이제 그냥 절차지향적 또는 이제 명령형 방식으로 코드를 쭉 작성하시면은 실제로 저 코드가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즉 이제 앞서 보셨던 자바 8의 컴플리트블 퓨처나 리액티브 타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동기로 동작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코르틴에서는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게 이제 좋고 나쁨을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코틀린에서는 저렇게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 모델로 코틀린을 제공하고 있고, 코틀린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 코틀린이 어떻게 동작하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김태훈 님이 이어서 코틀린 토파보기에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한 40분 정도의 거의 40분에 가까운 시간을 써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주제를 던졌는데요. 조금 뭔가 저 스스로가 아쉬워서 하나를 더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사실 아직 5분이 더 있어가지고 다행스럽긴 한데, 만약에 5분이 없었다면 제가 시간을 오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제 세션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함수형 스타일을 보면 스프링 5라는 주제인데요. 자바 언어의 발전에 따라서 스프링의 프로그래밍 모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자바 5가 즉 이제 애노테이션, 자바 5 애노테이션이 추가가 되면서 이후에 스프링이 애노테이션 기반 프로그래밍 모델을 2007년도 즉 이제 스프링 2.5 버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분에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애노테이션들이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프로그래밍의 모델의 힘을 저희는 써서 개발을 해왔죠. 애노테이션 몇 개면 웹 애플리케이션 처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스프링 5에서 이제 스프링 5가 자바 8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이제 자바 8에 도입된 함수형에 관련된 것들, 즉 함수형 인터페이스와 란다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형 API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프링 팀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수형 스타일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보시는 경량 함수형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자, 이 경량 함수형 프로그래밍 모델이라는 거는 라우터 펑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함수형 스타일로 요청을 매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경로와 HTTP 메소드, 미디어 타입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요청을 매핑을 할 수 있죠. 자, 이 코드를, 이 함수형 스타일을 애노테이션 방식으로 작성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컨트롤러 애노테이션, 리퀘스트 매핑 애노테이션, get 매핑과 포스트 매핑 같은 걸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즉 위 함수형 스타일의 코드와 이 코드는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함수형 스타일의 코드를 잘 보시면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제 펄슨이라고 하는 경로랑 제이슨 미디어 타입으로 매핑하는 전략과 같은 것들이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네스티드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청부터 응답까지 명시적으로 보통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는 거죠. 경량 함수형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용하면은 요청부터 응답까지 명시적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고 테스트하기 좋은 프로그래밍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읽기는 좀 편하지 않죠. 자, 이 코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스프링 팀은 코틀린을 이용해서 라우터 DSL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라우터 DSL을 이용하면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코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빈 정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코드를 이제 이렇게 람다식을 이용해서 빈을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코틀린에서 지원하는 빈 정의 DSL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빈 구성 정보를 DSL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빈 정의 DSL로 작성된 객체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저 객체로 만들어지는데 스프링 부트의 run 애플리케이션 메소드로 쉽게 등록하고 쓰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프링 5에는 그리고 코틀린을 쓰신다면 즉시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제 애노테이션 기반 관례의 자동화된 구성, 즉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실 때는 이런 장점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애노테이션 기반 관례는 단순히 이제 스프링 부트에 애노테이션 하나를 붙이시면 이렇게 수십 개의 자동화된 구성 전략으로 다양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렇게 자동화된 구성 방식 말고 좀 더 명확하게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또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관점에서 스프링 팀이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스프링 팀이 지난 2017년도 8년도쯤에 아마 이 스프링 프로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바로 스프링 부트를 구성하는 DSL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B는 뭐가 있고요. MVC 설정은 어떻게 할 거고 컨버터 설정은 어떻게 할 거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DSL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작성된 객체를 바로 실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스프링 부트를 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DSL을 스프링 푸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고요. 자프와 코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함수형 스타일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애노테이션과 리플렉션을 최소한으로 쓰고 또는 이제 자동 클래스 탐지어 같은 것들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애노테이션 기반보다 한 40% 정도 더 빨라요. 그리고 이런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이제 없어서 제가 여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장표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더 나은 뭔가를 보여주겠다가 아니고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이고요. 제가 질문을 받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세션, 즉 이제 코틀린 터파 보기를 8시 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